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SNS 관련 글,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과정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너무나도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그리고 민주당은 주장하면서 정진석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했지요.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건호 씨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랍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건호 씨는 얘기했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건호 씨가 지난번 연결실 때는 삭발한 상태로 나타나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이제는 머리도 많이 길렀고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침통해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욱 침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혐의로 이제 정진석 의원을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데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예요. 직접 관련된 사람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런 혐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들인 유족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노건호 씨가 어제 직접 서울중앙지검까지 나왔던 거고요. 지금 노건호 씨는 지금 중국에 있는데 마침 이 건으로 해서 입국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건호 씨가 고소 주체입니까? 아니면 권양숙 여사도 함께? 권양숙 여사도 같이 했죠. 권양숙 여사는 지금 자신에 대한 명예도 훼손됐다는 취지로 그렇게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뇌물 수수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싸움을 했고 권양숙 여사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그 사이에 혼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정진석 의원의 말에 따르자면은 그 말을 정리하면 부부싸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라고 또 정리될 수 있는 거니까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죠. 네, 정진석 의원은 논란이 일은 다음에 여러 가지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처음에 주장했던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감을 나타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 법적 대응까지 결국은 검찰 수사 또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이게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안 처음 들으셨고 하루 이틀 진행이 됐는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냥 여실히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있다가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그 퇴임 이후에 알츠하이머 병이 밝혀진 이후에 단 한 건도 미국 언론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다.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부분들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이 고인이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글을 올린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추악한 셈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야 정치가 너무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몇 가지가 없어요. 가장 큰 건 상호 존중이 없고, 상호 존중, 네, 책임도 없고, 그리고 민생도 없다. 이러한 정치의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요. 국민들 생각할 때는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김영준 교수님, 우리 정치권에는 산무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상호 존중과 책임, 민생이 없다. 최찬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발언의 논란을 보면서 때마다 어쨌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야말로 소환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노건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되냐 모른다는 얘기했는데 이번 사안의 문제는 사실 국정원의 전 대선 개입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특히 제1야당이 이런 것들이 정치보복이다 라고 나오면서 어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임을 알면서도 전 말을 꺼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전 정진석 의원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정확히 제가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보도를 하셨습니다만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언론 통제,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이 사실 전 문제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그리고 이것이 같은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했던 그런 일들이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구를 감시하는 역할을 못했어요, 검찰이.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권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사실상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자살 문제를 부부싸움 그리고 집을 나간 문제와 같이 등치 비슷하게 시키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니까 이거는 일단 보기에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일단 제동을 좀 걸고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을 사안의 쟁점 자체를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나름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성공했다. 소개목 타선에다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앞에서 말씀드린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 사자 명예를 훼손해야만 이제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가족이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이 사실인 여부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고인의 그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건에 관련해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윤춘호 의원 그건 좀 뒤에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죠. 일단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 지적은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정진석 의원이 자신을 향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자 계속해서 이런 추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고소장이죠.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저의 뜻을 분명히 밝혀나가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예전에 올린 글도 한번 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진석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은 분명히 상처를 입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상처를 입고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게 나왔을 때 했던 말인데요. 뭐냐면 자신이 아는 한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정진석 의원이 말한 거죠.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2007년도 12월 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531만 표차로 압승을 한 사실이죠. 그리고 최다 득표였죠. 정권이 교체됐는데 당시에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치 보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오늘 윤춘호 의원도 그러시고 네. 김영준 교수님도 그러시고 조금 있다가 하실 얘기를 그냥 다 미리 해주시네요. 예. 그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뭐 정치 보복을 없애자는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수단으로 자꾸만 이용된다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입니다.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가 가장 큰 정치 보복이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해명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 발언에 대한 건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적절히 하는 건데, 저는 이것과 좀 관련시켜서 2012년도 때도 그때 이제 대선 12월이었잖아요, 2012년도. 그때 국정원 대선 계획이 한창 그 대선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당시 그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국정원 그 NLL 포기 발언 이걸 가지고 쟁점화 시켰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2013년도 가서 그 전혀 NLL 발언 없었잖아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했는데 없었다고 다 확인됐어요. 또한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시점상으로는 NLL 발언이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댓글 공작 관련해서는 그 대선 임박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선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은 대선 임박해서 나온 얘기고 NLL 발언 먼저 나왔더니 나중에 또 그거 선거 바로 전날 그 막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마지막 유세에서. 유세 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쟁점화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도 성완종 리스트 나오니까 느닷없이 성완종 전 의원을 참여정부가 사면했다. 사실 그건 물론 그런 얘기가 정황상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무슨 쟁점이 나오면 그것들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천착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과거에 그것과 조금이나 관련 있는 것을 갖다 연관시켜가지고 청와대 참여정부 때 성완종을 사면시킨 것이 노무현 정부였다. 이런 식의 프레임. 전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연상이 돼요. 이건 아주 좋지 못한 정치적 악습이다. 이거 같은 프레임을 정치보복부터 정치보복.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여야가 나쁘다. 이게 가장 우리나라 정치가 위험한 게 양비론입니다. 어느 쪽이 100% 오를 수는 없어요. 교통사고 나도 100대 0은 없지 않습니까? 7-3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갖다 항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양비론. 여야가 다 잘못, 대한민국 정치가 다 나쁘다. 그게 가장 우리 정치를 힘들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찬열 교수님 지적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인상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시비비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진석 의원의 발언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됐죠. 여당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적폐와 함께 자신의 과오도 드러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은 막말을 동원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적폐 청산을 막으려는 낡은 수법은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본질적 취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 뒤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전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서 벌이는 정치 보복 작태를 개탄하고 우려하는 것은 비단 정진석 의원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못 받아들여서 명예훼손으로 아들이 직접 고소를 했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가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 청산인 것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일단 이번에 고소장이 제출됐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서 별도로 아까 윤춘호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특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현직 검찰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기 어려우니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정진석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기까지는 전부 저는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정진석 의원의 그 개인의 어떤 돌출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칼끝을 어떻게든 피하겠다라고 하는 현 야당의 제1야당의 어떤 그 복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선친이 정성모 전 의원이자 장관인데 그런 얘기를 남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안에서 할 말이 넘칠 때 그 입안에서 머금은 말 가운데 65%는 무조건 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왜 선친 아버지의 유지도 받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진석 의원이 그 기자 출신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선이 굉장히 굵은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자 시절에도 후배들의 신망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런 발언을 하더라도 야당 정치인이니까 지금 우리 윤춘호 의원 저도 아까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칼끝이 자꾸 MB한테 겨냥이 되다 보니까 또 당시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정진석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발언의 수위라는 게 아까 정성모 장관 말씀 잘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슨 집을 나갔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환원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사실관계를 따지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 2009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가 좀 과도하게 물론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도하게 상당히 표적설했다라는 건 논란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같은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했다. 이거는 정진석 의원이 언론인답지 못하다. 다른 출신도 아니고. 저도 뭐 정진석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잘 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인 입장에서. 정진석 의원이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친인 정성호 전 장관과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정치인은 말이 생명이다. 정진석 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 생명이다. 정진석 의원도 분명히 자신의 말,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 책임이든 가네요. 그것이. 그런데 정진석 의원의 글이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서도 상당히 상대를 비난하는 과격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과 같은 당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어떤 SNS 글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24일에 올렸습니다. 그제가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노자만 꺼내면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양 발끈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성역인가. 같은 날 조기숙 교수의 글입니다.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막는 게 아니라 허위 왜곡 마타도의 시민들이 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장제원 의원이 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상여를 부여잡고 한풀이 베이스 캠프로 삼는 것은 중단해달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못된 짓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편하게 보내드려라. 그랬더니 조기숙 교수가 역시 같은 날 올립니다. 장제원 의원은 말이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동문서답 적반하장을 몸소 실천하는 자유한국당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떻습니까? 정말 치고받고 이런 것들이 꼭 말이 아니라 글로도 그런 치고받고가 되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이른바 친노와 이른바 친MB의 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소장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뭐 소장파란 말이 적절할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일어나서 자기 입장을 이제 설파를 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에서 이제 홍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셈인데 저는 이러한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논쟁의 소재가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거라는 점, 그런 점에서 결국 이게 발전적인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소재라는 점에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런 논쟁 자체는 뭐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진석 의원이 처음에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자기가 기억이 나서 올렸다. 뭐 이렇게 해명했던 부분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가운데 과연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해명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한겨레신문과의 2009년 6월 2일 그 서거 직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전반적 사실 아까 정진석 의원 잠깐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정진석 의원이 그때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라고 해서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싸움 그리고 뭐 가출 용어 자체가 이 논란의 어떤 이 논쟁의 수준을 대단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 그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부부싸움이니 가출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09년 6월 2일에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돈 문제 대신 인정하려 했다. 2009년 2월께 정상문 비서관의 $100만 보고를 받고 실신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인터뷰 내용 가운데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 내용의 핵심을 장제원 의원이 정진석 의원을 돕기 위해서 SNS에 마지막 글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저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게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해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데 말이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 돈이 아이들을 위해 미국 집 사는 데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충격이 크셨다. 그런데도 수사를 정치적 음모로 보고 비호하는 글이 올라오니 그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한겨레 신문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순수하고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이 내용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분명히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 가운데서 이른바 뇌물이라는 걸로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런 개별적인 사실을 지금 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가해졌던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수사였는지, 과연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처벌 수준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농후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타기로 해서 그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이미 정리가 된 사건이에요. 사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매듭이 지어졌다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인데 그것을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현실 정치로 끌어온 것이 꼭 순수하지만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얼핏 읽어봤는데요. 정상문 비서관이 보고를 하는 날 두 분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권 여사가 넋이나가 울고 있고 정 비서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권양수 여사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는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른 방으로 가고는 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 정진석 의원이 했던 그런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아무리 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기억나시죠? 네, 나죠.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대통령이 책임이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해요. 돈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책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도덕적으로 다른 보수 정부보다는 깨끗하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단 이 문제가 돈의 액수에 넘어서서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결국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던 것이었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죠. 나는 구시대의 막내다. 내가 그렇습니다. 정치 자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대선 자금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게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보다 내가 10분의 1 이상 받았다면 내가 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티코 발언도 있었고 예.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하튼 도덕적으로 보수 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시종일관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피력했고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거는 혹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그냥 자기가 듣고 한 것은 아닌가. 이 대목에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청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가 결국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실은 재판 과정 속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만약에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아주 지배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최천열 교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분명히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적폐청산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난 2007년 대선 직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 당선인이 훨씬 나보다 더 윗분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는 제가 할까요?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이쪽입니다. 어제는 아직까지 내가 가운데 앞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끝나셔도 스님 자시니까. 임기가 다 하셔도 스님 자시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퇴임 후에 혹시 오는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야 저는 스님자 오대인데. 어서 오십시오. 뭐예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내가 축하 인사를 미처 빠뜨렸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예. 지난번에 축하 한 번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때 잘 뵀습니다. 바쁘시죠? 뭐 요즘같이 오히려 시간이 좀 있습니다. 선거 때보다 좀 예. 나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인사 조금 다니고. 나는 그 당선자 시절에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만 있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힘드셨죠? 그 이전도 너무 힘들고 이후도 너무 힘들었고 딱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책임이 좀 덜 하시고 좀 예. 더 선거 끝나고 5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네, 참 힘들게 지나갔습니까? 좀 긴 것 같지요? 길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한번 뭐 다시 가다듬고 출발하거나 그런 계기가 없이는 5년이 좀 긴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40분에 걸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에도 정책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직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지키는 데는 도움을 드리겠다.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겠다고 하셨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하고 잘 모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주호영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했던 브리핑 중에 저 마지막 부분을 조금 전에 김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하고 잘 모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2항에요.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왜 헌법에 그 조항을 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저런 식으로 정치 어떤 경우에는 보복도 하고 또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벌어지니까 전임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으로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헌법에 만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이건 6공화국 헌법 때 만들어진 사항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런 전통이 만약에 이어졌다고 한다면 전임 대통령의 불행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든 형태든 간에 분명하게 매듭을 좀 짓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기서 최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 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장면 저희가 밑그림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백원우 의원이 연결식장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백원우 의원이 상당히 과격하게 반발을 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하느냐. 거의 이 살인마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반발을 했고요. 저것이 이른바 친노라고 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정서였던 건 틀림없어요. 네. 그리고 김현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옆에서 백원우 의원을 끌고 나가는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김현 대변인의 모습이 화면에 막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당시 저 장면이 사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혹여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연결식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자, 오랫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바로 저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대에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더 이상 정치법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시종일관 얘기가 네, 저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예,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백원 의원의 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 저 장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2009년 5월달 사진인데. 교수님 말씀 계속. 예, 저는 어쨌든 시종일관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자꾸 정치보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은 계속 어쨌든 같은 말에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그 말씀하시는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지금 국정원의 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그리고 오늘 또 어제도 뭐가 또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 MB 정부 때 국정원의 이 행동은요. 일상적인 국가기관 또는 국가정보기관으로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안 한 겁니다. 수사를 안 하고 그게 사실상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게 맞는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전 공소시효가 중지됐다고 봐요. 그걸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자꾸만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층에서 이루어졌어요.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MB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그 문건에는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갖다가 그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전임 대통령을 후임 대통령이 대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 얘기가 이런 논의를 덮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각 정치 세력은 다 그런 것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건요. 지난 정권 때 잘못된 걸 우리가 밝혀내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의석 의원은 그러한 것들이 부부싸움이 집을 나가는 이런 건 정말로 이 저급한 수준의 말을 쏟아내면서 그 논의의 레벨을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든 것 같아요. 다들 세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정치적 공방은 계속 될 겁니다 아마. 또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뭐 고소고발도 돼 있으니까. 문제는 지난 정권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수사할 건 수사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됐던 겁니다. 아까 윤 의원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자살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가 없으면 수사를 막을 내린 거예요.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고 이 국정원 대선 개입건 또는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언론 통제, 방송장악 이런 건요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봤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레벨이 다르다. 우리가 이 논점을 이루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최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정진석 의원의 SNS 글로 촉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과정과 관련한 논란 이 부분은 뭐 오늘 이렇게 자세히 다뤄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특별한 변곡점이 없는 한 저희도 뭐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정치권의 논란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행위를 용서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화두기도 하고요. 적폐청산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이 원칙과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서는 말이 적폐청산이지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까미의 말씀이 아주 전 적확한 얘기라고 봐요. 과거의 죄를 그대로 덮어버리면 향후 죄를 계속 양산하게끔 이렇게 붙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 그 정치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죠. 과거 정권 이후에 계속. 특히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보복의 악순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이른바 우리가 촛불민주주의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말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어요. 촛불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단히 잘못된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꾸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과연 국민이 인식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여론의 향배인데 과연 지금 현 정부 우리 국정원 TF 그 개혁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그야말로 국민들은 모든 국민이 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과연 얼마나 보고 있을까를 제1야당은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민심의 그 소재를 정확히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춘호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인 동의를 하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람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국은 박정희라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이기도 했고 자신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중앙정보부가 사실은 뭐 현해탄 바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 암살하려고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것이요. 5년 단임 정부 하에서는 이것을 이를테면 적폐청산이든 아니면 뭐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명분이든 어떤 그런 식의 잣대를 들이대면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특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뭐 블랙리스트랄지 아주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의 감사원의 감사를 할지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들고 나오는 이런 걸 볼 때 이른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쪽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역시 이게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 4대강 관련해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차례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감사 결과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나온 감사 결과가 또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뭐 4대강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발전해 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 그 계몽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또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연결시킬 수 있냐면 진실은 밝혀야 되고요. 진실은 밝힌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아주 초첨예화되고 있는 갈등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가지지 않게 되면 국민의 생각과 결국은 정치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하면서 지금 저는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지금은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지혜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어느 정치 세력일까요?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선거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년도 지방선거 그 이후 여러 선거 속에서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의 생각을 잘 받들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질 건 책임지고 심판받을 건 심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 국회 상황이 여서야대 정부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들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분 말씀처럼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우리 사회가 워낙 현대사가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왔고 여러 가지 왜곡돼 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과하더라고요. 제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혁명을 개혁처럼 하고 개혁도 혁명처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잘못된 거 있으면요. 물론 너무 과다하게 나가면 안 되겠죠. DJ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렇게 피해자였으면 용서했습니다만 저는 그건 맥이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너무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DJ의 정치 용서하고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어봐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의 행위를 용서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시에 참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 부분이 우리 정치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사실 여부입니다. 사실 여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